모닝 인포믹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경제, 주식시장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참 빠르게 흐르죠. 네. 금방입니다. 진짜요. 특히 이번 주 같이 이제 뭐 FOMC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는 주는 더 좀 빠르게 흐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FOMC 어제 있었고요. 시장에서는 사실 이번 FOMC 앞두고 연준에 대해서 뭐 파월 의장에 대해 좀 손발이 묶였다. 진퇴양난이다. 왜냐하면 어느 쪽을 택해도 고려해야 될 불확실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평이 있었는데 어제 시장 반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연준 푸시다라고 불릴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FOMC? 역시 파월이 등장하면 주가는 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올랐다가 조금 뭐 정신 차려 보니까 뭐 별게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낙폭을 반납했던 것 같은데요, 그저께. 네. 아무튼 점도표는 좀 매파적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중간값은 똑같았지만 19명이 표를 던지니까 중간이 10번째 분이 중간값이 되는데 3.9%로 똑같았지만 전부 이제 그 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퍼져 있던 게 약간 네, 모였다?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번 이상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9명에 2명이니까 11명으로 줄은 거죠. 네. 그 전에는 아마 14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점도표의 중간값은 똑같았으나 좀 매파적 점도표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죠. 네.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16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켜보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경제에 대한 연준의 시각을 좀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경기 침체는 안 올 것 같다라고 이제 뭐 조금 단언적으로 얘기한 게 인상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네. 그러니까 뭐 심리 지표는 안 좋지만 근간이 되는 경제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지금 실제로 노동 시장은 지금 균형이 살짝 이제 깨졌다고 성명서에서 발표했지만 여전히 타이트하죠. 여전히 괜찮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설비 투자라든지 또 소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경제 지표 중에 소매 판매가 있었는데 소매 판매 중에 이제 휘발유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뺀 조금 GDP에 그 편입되는 항목 컨트롤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그 항목이 전월비 1.0% 올랐습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올랐고요. 그 정도로 소매 판매도 여전히 견조하고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트랜지토리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트랜지토리는 2022년에 금리 올리기 직전에 여전히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고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그러한 단어인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뭐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어제 얘기를 해서 시장을 좀 안심시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장기 인플레이션은 잘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단기 인플레이션이 많이 이렇게 높게 찍히고 있거든요. 뉴욕 연은이라든지 미시간 대학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찍히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좀 불식시켜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QT 감액 결정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네. 이 결정이 이제 일시 중지가 아니라 감액으로 결정이 됐다. 이것도 시장에는 앞으로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장에서 좀 선제적으로 연준이 QT를 감축함으로써 그 적게 채권을 조금 그 팔므로써 조금 시장의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미리 조금 많이 오고 갔습니다. 네네네. 그런 얘기가. 어제 그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뭐 한술 더 떠서 QT를 일시 중단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지금 왜 그러냐면요. 그 미국의 재무부의 일반 계정이 있습니다. TGA라고. 이게 한때는 뭐 2조 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5천억 달러 정도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면 2월부터는 국채를 찍어서 이 TGA 계정에 다시 1조 달러 이상을 넣어놔야 됩니다. 네. 통장이 바닥에 찍히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네들 일반 계정, 보통 예금 통장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채워넣어야 되면 국채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국채를 찍으면 은행들이 인수하기 때문에 은행의 지준금이 줍니다. 아.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은행의 지준금이 줄기 때문에 은행이 갖고 있는 현금이 네, 현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기 때문에 네. 단기 유동성의 교란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금 다음 달부터 4월부터는 이제 이게 줄 가능성이 있기 네네. 때문에 미리 3월 지금 하순이니까요. 한 두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리 이제 이런 부분들을 QT까지 이제 같이 하면 시중 유동성이 굉장히 그 마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죠. 그래서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고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를 일단 줄였고요. 네. 유동성 상황에 따라서 일시 중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유동성에는 좀 긍정적인 뉴스였죠. 그러면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니까 월 200억 네. 달러고 연간으로 이제 조금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2,400억 달러니까 국채 시장에는 그만큼 좀 여유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좋아할 만한 조치 아닌가요? 왜냐하면 시장 금리를 계속해서 특히 10년물 중심으로 신경 쓰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얘기해 왔잖아요. 하지만 사실 조삼모사죠. 뭐 다음 달 4월부터 또 국채를 찍으면 지금 국채 발행량이 작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돼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그렇죠. 다시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고 하면 단기 유동성은 괜찮아지겠지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단기 유동성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QT가 조금 줄어들고 대신에 은행 지준금이 같이 주니까 조금 단기 유동성이 완전히 악화되는 건 아니고 중립적으로 계속 유지되면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면 다시 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했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한동안 연준 금리 압박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지만 뭐 실물 경제에 집중한다, 10년물 본다, 뭐 이런 얘기만 좀 들려왔었는데 어제는 연준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된다는 쪽으로 또 압박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나올 때가 됐으니까 나왔다. 이제는 한번 얘기할 때가 됐다. 좀 요즘에 관세가 조금 잠잠하더니 지금 4월 2일 앞두고 뭐 굉장히 뭐 초긴장 상태인데 시장이 정말 뭐 파월 의장도 불확실성이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인 거지. 관세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불똥이 튈지는 연준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미리 예단해서 통화 정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조금 뭐 연준 FOMC가 있는 날 뭐 한마디 한 거죠. 뭐 한동안 안 하다가 내려라. 이제 때가 됐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서 이제 박사님 짚어주셨지만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 얘기를 파월 의장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심리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 불안감은 있는데 사람들은 나가서 새 차를 산다. 그러니까 이 어떤 조사라고 할까요? 심리적인 걸 조사를 하는 거는 앞으로를 예상하는 거니까 좀 불안할 수 있지만 실제로 좋지 않은 건 아니다. 이쪽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갑을 닫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침체 가능성을 너무 좀 얕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일각에서는 제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네. 그 심리 지표가 먼저 안 좋아지고 네. 이제 하드 데이터 진짜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매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경기 침체로 이제 가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네, 그리고 어제 연준도 성장률을 그동안 12월에 2.1%,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1% 작년 12월 FOMC에서는 그렇게 봤었는데
1.7%로 낮췄지 않습니까? 좀 크게 낮춘 네, 물가는 2.5%에서 네. 근원 PCE 물가 기준으로 2.8%로 높였고요. 그 얘기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냄새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경제에.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숫자 제시한 것만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연준의 스태프들도 올해 일단 물가가 잘 안 잡힐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고민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제 FOMC 끝나고 연준의 금리 인하는 요원하다라는 쪽의 의견이 좀 우세했습니다. 뭐 정말 뭐 한 가을 정도에 돼봐야 알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듯이 지금 연준도 통화 정책에 여유는 있지만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인플레이션 환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 정책은 트럼프가 단기 고통은 감수하고 우리는 이걸 하겠다라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4월 2일 나와야 알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강력한 정책이 나온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뭐 일단은 희생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경제가 뭐 운전하는 대로 갈 수 있나? 조금 살짝 이런 그 큰 흠집이 잡히면 그 다음에 일파만파 경제가 조금 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동시장이 균형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업 투자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재 기업 투자는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IT 중심의 R&D 투자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칩 투자, AI와 관련된 투자가 중심인데. GTC에서 젠슨왕 CEO가 얘기했듯이 지금 칩이 추론형 AI로 갈수록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칩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아주.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요즘에 마이크론도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사실 조금 기업 투자가 그렇게 줄 거냐 올해. 작년, 재작년에 증가했던 속도보다는 조금 둔화되겠지만 네. 이렇게 좀 무한 경쟁 시대, 특히나 이제 중국을 의식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스타게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AI 투자를 본격적으로 더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기업의 설비 투자가 그렇게 급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약간 둔화될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소매 판매도 이게 고용이 이제 해고가 뭐 굉장히 늘어야 기업 가게가 이제 소비를 줄일 텐데 지금 그럭저럭 지금 뭐 빈자리가 네. 실업자 한 명당 1개 정도로 매칭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경제가 갑자기 실업률이 급등해서 모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그러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성급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서서히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더 증가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둔화와 네. 침체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네, 어제 네. SEP에서 네. FM 연준이 1.7%라고 하는 성장은 그런 걸 제시한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적인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둔화될 거다. 네. 작년에 2.8%보다는 훨씬 둔화된 성장률이 1%포인트나 더 낮게 지킬 것 같다라고 이제 연준은 그렇게 봤는데 이제 1.7%가 아니라 이제 1.5%나 1%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경기 침체인 건데요. 과연 그렇게 내려갈 건지 저는 이제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내려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둔화는 가능할 수 있지만 침체까지는 급격한 침체까지는 오지 않는다라는 근거로 보시는 건 노동시장과 기업 투자 네. 이 두 개가 아직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네.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사실 불확실성이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사실 연준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한 거잖아요. 뭐 아까 박사님께 16번 언급했다라고 해주실 정도로. 그런데 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좀 일시적이다라는 거에 시장을 좀 환호했기 때문에 이 현상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건 맞죠. 네. 근데 다만 일시적이다. 음. 지금 뭐 켄 피셔가 얘기했듯이 사실은 뭐 인플레이션은 물건보다 돈이 많냐, 돈이 물건보다 많냐라는 거의 차이에서 결정되는 거지 관세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봐야 되나요? 돈이 물건보다 많냐? 네, 물건보다 물건이 돈보다 많으면 많냐? 네, 가정이 이제 모든 돈과 풀린 돈과 물건이 일대일로 교환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또 물가가 또 물건마다 단일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네. 보면 사실 돈이 더 많이 풀리면 더 많은 돈으로 물가랑 매칭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대일로.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물건의 돈과의 가격이. 교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제 그렇죠. 인플레이션인 네. 거니까 돈이 많이 풀린 게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지금 물가가 잘 안 잡히는 요인도 사실은 팬데믹 때 푼 어마어마한 유동성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세로 돌아와서 관세가 과연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는 한 9대1 정도로 안 올 거다. 안 올 거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갈 거지만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인플레이션은 미미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미미했는지를 지금 돌아보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리 조금 녹여서 반영이 됐다. 이미 지금 미국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국, 수출하는 상대국이 미국 교역국이 인플레이션을 떠갔다라는 거죠. 그 떠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환율을 높여서 환율을 절하시켜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EU가 환율을 절하시켜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다 전가되는 것을 자국으로 떠갔다. 결국에는 미국은 피해를 적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7년, 18년 이후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좀 일시적일 수 있다. 영향이 있지만 이게 지속적인 건 아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통화량이다. 네. 유동성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박사님 어제 또 이제 구별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 연준 의장은 긍정적인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쪽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걱정이 과하다라는 쪽을 이제 정리를 해준 건데 그러면서 소음과 신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요건 소음이야, 요거는 신호야라고 구별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관세 자체가 소음과 신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굳이 구분하자면 지금은 소음보다는 신호보다는 소음이 좀 많죠. 그 관세와 관련돼서는. 그런데 일단은 뭐 액면 그대로 트럼프의 말만 믿는다면 4월 2일 관세가 그렇게 뭐 약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 말 그대로 네. 하면. 그러면 사실 경제도 그렇고 자산시장, 주식시장도 한 번은 충격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판단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야성적 충동도 있고 악재가 나오면 그게 이제 끝이다. 그래서 4월 2일부터는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역발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야말로 불확실성이죠. 네. 그런데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보다 원대하고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바꾸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 듯하고 또 뭐 그렇게 거창하게 안 보더라도 우회 수출의 금지라든지 또 미국의 공장을 짓는 압박이라든지 이런 수단으로 관세를 유도할 관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의 거래 기술상 이거를 그 거래에 가장 적극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일단 세게 부르고 깎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 관세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적. 네. 이론적으로 관세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미국의 부가 올라가는 비례해서 올라가는 그 정점에 달하는 그리고 일정 관세율이
더 높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이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피해라든지 또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인한 전 세계 교역의 둔화 또 상대국 경제가 망가짐으로써 미국의 수출도 망가지는 이제 그러한 임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정부는 계산을 해놨을 겁니다. 저는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적 관세율. 그러니까 최적 관세율, 관세를 무조건 높인다 그래서 미국에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미국의 부는 같이 올라가겠지만 이게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미국도 어려워진다. 맞습니다. 그 최적을 찾는 거. 근데 미국은 아마도 계산해 놨을 것이다. 뭐 이제 개념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시뮬레이션을 해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4월 달에 혹은 뭐 4월 2일 이후에 발표되는 관세율이 최적 관세율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는 거죠. 높게 불러야 다시 백도를 해서 되돌아와서 다시 낮춰서 최적 관세율에 결국에는 맞추는 그러한 정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최적 관세율을 넘어가는 과도한 관세율과 최적 관세율의 그 차이, 이 관세율의 차이,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를 주는 그 차이가 결국에는 미국이 의도하는 협상의 내용, 그 다음에 협상으로 얻고자 하는 단기적으로 얻고자 하는 미국의 목적과 좀 중장기적으로 얻고자 하는 미국의 관세로부터 상대국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 효과, 뭐 미국의 제조업을 이런 것들이 섞여 있겠죠. 섞여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배분할 거냐, 미국 정부가 올해에 이제 좀 희생을 해서 그러니까 최저 관세율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올해 희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발언했듯이 고통이 따른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뭐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조금 올해보다는 높이기 위한 그러한 정책도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말씀 들어보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도 그 부분을 보면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어제는 올랐지만 오늘은 그 약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좀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꺾이고 이런 건 일단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위축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고작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4월 2일이 이런 대사를 앞두고 시장이 이거는 트럼프의 쇼야 이렇게 확신하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사실 기업 이익이 사실 4월 중순부터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게 주가 얘기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금 재작년에 M7의 EPS 증가율이 30%대였습니다. 올해는 거의 한 10%대 중반, 15% 정도 증가율로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거죠. 떨어지거든요. 증가율이 둔화되는 이제 그거를 주가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M7 이외의 종목들은 재작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로 증가하고 M7과 M7 이외의 종목들의 EPS의 증가율의 격차가 재작년에는 30%가 넘었거든요. 올해는 M7이 16% 정도 예상이 되고 M7 이외의 493개 종목의 EPS 증가율은 거의 뭐 10% 가까이 되거든요. 상당히 좁혀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뭐 중소형주라든지 다른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러한 M7 이외의 종목, PR이 조금 낮은 종목으로 순환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M7이 리더십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어요. 테슬라는 좀 잃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M7 종목들은 리더십을 잃지는 않고 하루 오르면 그 다음날 빠지고 그 다음날은 또 오르고 거의 횡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M7의 리더십이 유지되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같이 순환하는 좀 어지러운 장세,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금 시장의 어닝의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관세로 돌아와서 이제 2주 후에 굉장히 큰 일을 앞두고 있으니 그렇죠. 이익이 막 증가하는 상태에서 관세율이 올라가면 관세율을 앞두고 있으면 그거 조금 무시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익률도 둔화되고 M7 이외의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봐야 조금 우리가 더 안심을 하고 실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는데 지금은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조금은 지금 불확실성, 그야말로 시장이 갈 방향을 잃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관세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 조정으로 빠지는 게 좀 더 비중이 크다라는 말씀 해주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경기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경기를 왜 중시합니까? 경기가 만약에 하반기에 1% 미만의 성장이 된다면 아마도 S&P 500의 EPS 증가율이 10%가 아니고 올해 아마 5%나 그 이하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PR이 조금 떨어졌지만 21배의 PR이 12개월 이익을 땡겨온 PR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가 아니라 4%, 3% 이 정도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PR은 21배가 아니라 23배인 거죠. 2배 정도의 PR은 다시 또 깎아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 거죠. 주가가 여기서 10%는 더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또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사이클에 심각한 뭔가가 있냐라는 부분.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기업 이익에 우리가 그 전망치를 조금 심각하게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아직은 고민 단계, 아직은 조금 그걸 확인해야 되는 부분. 물론 이제 그걸 확인할 때는 결과가 이미 나왔겠지만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아직은 조금 유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철옹성 같다 표현하는데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2년, 1년, 2년 이렇게 올라오면서 기술주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이 미증시가 조정을 받고 1월 한 말쯤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설 그 전후로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딥시크 출연으로 한번 미증시가 엄청나게 급락한 적이 있었고 이때부터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가 이제 맞아떨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또 그 이후에 되돌림 현상도 있었고 뭔가 굉장히 이제 맞아떨어지면서 좀 흔들렸던 것 같거든요. 이건 단순히 우연의 일치입니까? 중국의 변화가 뭔가 좀 작은 돌멩이 하나를 파장이 큰 이런 걸 던진 것도 있는 건지 생각해 보면 시기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딥시크라는 게 지금 조금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전기차 초고속 충전 얘기도 지금 비아트, 최근에 나왔고 그런 식으로 좀 중국의 기술 약진 그리고 양회에서 보여준 중국의 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의지,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 관세 전쟁이 결국에는 기술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완전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 그리고 관세 정책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거에 조금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부분까지도 시장은 조금 녹여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나저나 지금 미국의 M7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다소 높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PR이 그렇게 25배인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그래도 아무튼 여기서 재충전을 해서 다시 M7이 리더십도 회복하고 또 M7 이외의 종목도 경기 관련주들이 많으니 미국 경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올라가려면 조금 한 번은 숨을 고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마침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2주 앞둔 그러한 3월 어쨌든 4월 2일을 앞둔 3월 장세가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을 앞두고 시장이 그래도 폭락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장의 좀 힌트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긍정적으로 해봅니다. 아, 폭락은 안 네. 한다. 그럼 유럽과 중국으로 미국에서 이제 돈이 이동한다라는 분석들도 최근에는 많지만 사실 유럽, 중국은 이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미국은 근데 아까 말씀드려보면 폭락은 아니고 M7도 아직 리더십의 지위는 잃지 않았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이동이 지속될까라는 부분은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은 유럽 증시가 기술주 비중이 낮기 때문에 가치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 같고요.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양국이 미중이 이런 관세 정쟁의 이면에 기술 전쟁이 있는데 마침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조금 위협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면서 중국의 테크 주식으로 자본이 몰려 들어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관세 정책이나 지금 트럼프의 정책 일련의 이런 그런 분위기와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박사님과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한 주간의 경제 이야기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